별자리가 있었고 혈액형이 있었으며 MBTI가 생겨났다. 우리는 이 MBTI로 나를 설명하고 남들을 설명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MBTI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MBTI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리학 MBTI 이꼬르 마이어스-브릭스 유형검사 편입니다. MBTI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4년에 개발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남자들이 전쟁에 징병되었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했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산업계로 진출하여야 했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일을 하려 하니 무엇을 해야 할지 여성들은 그저 막막하기만 하였죠. 그러다 한 모녀는 사람들의 성격 유형을 구분해서 알맞은 직장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MBTI는 태어나게 됩니다. 이 모녀의 이름은 마이어스와 브릭스로 이들의 이름을 따 MBTI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죠. 놀랍게도 이들은 전문적인 심리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를융의 성격 유형을 독학하여 이렇듯 대단한 성격 검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MBTI는 현재 심리검사계의 아이돌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나 대학교, 정부기관에서도 이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을 지닌 CPP사는 연간 20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검사비를 끌어모으고 있죠. MBTI는 그렇다면 왜 200억을 벌어들이는 심리검사가 된 것일까요? 근본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해왔기 때문이죠.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는 다양한 흔적을 남겨왔습니다. 혈액형 심리학이나 별자리 등 조금 더 비과학적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라도 매달릴 정도로 자신이 누군지 알고 싶어 하였습니다. 현대는 이러한 욕구가 더욱 강화된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제 우리를 SNS 등을 통하여 브랜딩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를 표현하기에 MBTI는 쉬운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죠. 나는 이런 걸 좋아해, 이런 성향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대할 때도 MBTI만한 도구가 없죠. 상대의 MBTI를 파악한 후 그에 맞는 대응법을 사용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좀 낯을 가린다 혹은 처음 봤는데 할 말이 딱히 없다 싶으면 MBTI나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한 30분은 좋게 떠들고도 남죠. 그럼 심리검사가 다 인기가 많아야지 왜 MBTI만 많냐고요? 이유는 이러합니다. MBTI 좀 해봤다 하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긴 MBTI 캐릭터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캐릭터는 영국 16 Personality라는 웹사이트에서 만든 것으로 이 사이트는 최초로 MBTI 검사를 무료로 진행해 주었죠. 전문가들에게 찾아가 겨우 진행할 수 있던 심리검사를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자 너도 나도 호기심에 MBTI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를 유명 연예인들과 비교할 수 있게 만들었죠. MBTI의 인기 비결은 이러한 마케팅의 승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MBTI 2차 세계대전 때는 두려운 여성들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이젠 나를 설명하는 도구가 되어주며 인류에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학계의 인정만은 받지 못하고 있죠. 미국의 최연소 종신교수이자 베스트셀러의 저자 애덤 그랜트는 MBTI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표했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인데요. 물론 모두 장난으로 하는 거에 왜 목숨을 거냐라고 하며 장난 이상으로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왜 이것이 장난이라고 불리게 됐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BTI가 기초하고 있는 카를융의 성격 유형 이론은 검증되지 않은 이론입니다. 학계에선 완전 배제되고 있는 상태죠. 이 성격 유형은 사람을 크게 인식자와 판단자로 나눈 후 인식자는 다시 감각과 직관으로 판단자는 사고와 감정으로 나누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태도에 따라 외향형과 내향형으로 구분하였죠. 이는 심리학이 아직 실험과학이 되기 이전에 카를융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만든 이론입니다. 그렇기에 그도 이가 엄격한 분류가 아니라 자신이 발견한 성격들의 간략한 경향이라고 밝혔습니다만 MBTI는 이를 무시하고 이 이론을 토대로 사람을 정의하는 성격 유형 심리검사가 되었죠. 잠시 근본적인 문제를 벗어나 검사 자체의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항상 거론되는 문제로 MBTI는 사람의 성격을 쌍봉분포, 즉 양극단으로 나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다들 알고 계시듯 성격은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죠. 이들이 근본에 둔 카를융마저 순수한 내향성과 순수한 외향성을 가진 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런 이들은 정신병원에나 가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TI의 검사 결과는 5주 재검사 시 50% 이상의 인원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가 바로 성격을 극단적으로 정의 내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증빙하죠. 우리의 성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심지어는 검사를 하는 순간에도 기분에 따라 잠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특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기보다 특정한 상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봐야 맞는 거겠죠. 실제로 학계에선 현재 성격 상태 이론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언자형, 과학자형, 지도자형과 같은 결과를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타이틀로 사람들에게 결과를 전달하는데요. 또 듣기 좋은 설명들과 중복되는 많은 모호한 설명들을 결과로서 제공하는데, 이는 몇몇 개가 틀리더라도 몇몇 개가 맞다고 생각하게 만들죠. 이는 듣기 좋은 설명이 자신의 유형이 맞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 검사 결과가 올바르게 되었다는 착각을 뒷받침하게 합니다. 이는 예전부터 점성술이나 운세, 혈액형 심리학에서 자주 쓰이는 기술로서 포로 효과라고 불리고 있죠. 이러한 이유들로 MBTI는 현재 학계에선 그다지 신빙성 있는 검사로서는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해해선 안 되는 게 MBTI가 절대적으로 나쁘고 잘못된 것이라는 게 아닙니다. MBTI는 사람들에게 재밌고 행복한 경험을 선물해주는 좋은 하나의 컨텐츠로서 MBTI 덕에 성격검사 전체가 대중들에게 가까워지기도 하였죠. 하지만 대중성을 빌미로 하여 신뢰성 있고 타당한 검사라고 잘못된 권고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만약 이 검사를 믿고 의존하게 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도 MBTI를 활용하는 정부기관과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MBTI가 꾸준히 신뢰도와 타당도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알고 있으나, 아직 MBTI는 심리검사로서는 그다지 유용하지 못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기업과 정부들은 더 신빙성 있는 심리검사들을 채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최근 몇 년간 빠져 살던 MBTI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즐겁게 MBTI를 통해 서로 성격을 얘기하며 웃고 떠들되 진짜 나를 그러한 잘못된 검사에 의존하려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